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입니다. 포경 산업이라는 것이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큰 벤처 산업이죠. 모험 산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고래라고 하는 존재를 예전부터 사람들은 알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그 고래를 잡아서 뭔가 이용하려고 했다. 고래가 가장 이 향고래가 가장 많이 살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태평양 쪽이거든요. 네.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태평양까지를 가려면 이 지도가 보여주는 것처럼 거꾸로 돌아야 되는구나. 예,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를 거의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태평양 가는데 저렇게 어려웠다고요? 그렇죠. 자기네 앞바다인데. 그렇죠. 3년 동안 1년 고래를 동안 잡으러 가서. 가는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는 거고. 김두월 교수의 매우 사소한 경제사, 오늘부터 또 새로 시작하는 재미있는 코너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고요. 네, 저는 어프로입니다. 어프로? 네. 여기 앉으면 프로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담경제연구소장 어예진입니다. 네, 어예진 소장님이 네. 이 새로운 코너에 또 진행을 잠깐 맡아주시기로 했어요. 네. 네, 오늘 모실 분은 뭐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김두월 교수님이라고 하면 그냥 다들 아실 텐데, 저는 당연히 뭐 시청자들도 저를 아시고, 김두월 교수님도 당연히 아시고, 뭐 어예진 소장님도 당연히 아는데, 두 분은 어떻게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서로 이제 온라인에서 뵀었던. 뭐 패친, 인스타 제가 팔로워. 신청은 하긴 했습니다. 아직 예. 답변은 못 받았으나 예. 네, 예전에 팟캐스트 신과 함께 하실 때 제가 한참 아이 기르면서 열심히 들었던 네, 그런 내용이었는데, 김두월 교수님은 저희 3프로 TV의 초창기에 네. 3%도 없고 TV도 없을 때 그냥 신과 함께라는 일개 팟캐스터들이었을 때 네네. 그때 나오셔서 사실상 일으켜 세우신, 신과 함께를 일으켜 세우신,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대공황 이야기를 시리즈로 해주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렇죠? 네. 그 재밌게 들었는데 이번 시간부터는 그보다는 좀 더 가볍고 재미있으나 네. 더욱 사소한. 아니 근데 오늘 주제 들었을 때 주제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오늘의 주제는 고래입니다. 고래. 그래서 매우 사소한 동물학을 시작하시려고 하나 싶은데 경제 이야기래요. 그러니까요. 고래와 경제 이야기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저도 좀 긴장했는지 네. 김두월 교수님을 소개를 안 해드렸어요. 김두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명지대학교 김두월입니다. 네. 야, 여기 내려오시니까 다르죠? 아유,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예전에 저 홍대 홍대의 지하실, 그 다음에는 저 어디야 여의도의 몇 층 이상한 높은 층에 있다가 오피스텔, 갑자기 지하로 이렇게 내려오는. 뭐 그렇습니다. 항상 뭐 음침한 곳에서 저희는 일을 해왔죠. 음지에서 일하면서 양지를 지향하는.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앞으로 뭐 제가 언제까지 나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조금 이렇게 하나로 좀 이렇게 끝나는 주제들을 몇 개 생각을 했는데 일단, 예. 네, 그 중에서도 딱 제목만 들으면 이거 재밌네 내지는 이거 궁금하네 이런 제목을 좀 잡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 그래서 처음으로 들고 나온 게 고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래라고 하는 주제가 뭐 제가 고래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고래에 대해서 뭐 동물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처럼 말씀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그 이 제목처럼 코너 제목처럼 굉장히 사소한 동기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 예. 제가 지금까지 읽은 소설책 중에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소설이 그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라는 소설입니다. 굉장히 두껍지 않아요? 예,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게 우리말 번역본으로 하면은 이만한 소설이거든요. 진짜 고래만한 소설이군요. 네. 근데 이 책이 그 왜 저 뭐 이 기자님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 우리 세계 명작
그 계몽사 세계 명작 그래서 50권 뭐 이런 있었죠. 책 네, 나오잖아요. 있었죠. 그럼 이제 예. 거기에 모비딕 이런 책이 들어있으면 네. 한 200페이지 정도의 어린이용으로 이렇게 네, 얇은 네. 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도스토옙스키의 뭐 뭐 죄와 죄와 벌 벌. 뭐 이런 것들 그런 걸로 노인과 바다 뭐 이런 예, 거. 그런 걸 이제 그때 다 읽지 네. 않습니까? 몽테 크리스토 백작. 예. 근데 그때 모비딕을 읽었을 때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뭐 대학 다니면서 명작이고 뭐 고전이라니까 읽을 때는 정말 재미가 없어서 이렇게 던져놓은 책이었는데 네. 한 몇 년 전에 제가 그 이 책을 집어들었어요. 집어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제 지도 교수가 이 책이 그렇게 재밌다는 이야기를 한 기억이 문득 갑자기 떠올라서 예전에 예, 그러니까 제가 그 공부하던 공부하던 시절에 시절에 그래서 이 책을 집어들고 읽었는데 정말 너무 재밌어서 끝까지를 이제 다 읽게 된 겁니다. 와, 책 줘보세요. 와, 와, 이거를 예, 이거 사전 아닌가요? 두께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 와, 이거를 재밌게 읽으셨다고요? 네. 그러니까 와. 이제 이 책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은 허만 멜빌이라는 작가가 미국의 소설가죠. 소설가가 1851년에 이 책을 냈는데 지금부터 벌써 뭐 200년 전에 이 책을 냈었죠. 근데 이 책이 19세기 그러니까 19세기 중엽에 나왔는데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하버드 대학 도서관에 가면 수산업 쪽에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그 이야기인데 고래에 대해서 너무 설명을 자세히 해놓으셨나요? 그렇죠. 예. 아. 그래가지고 뭐 그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고래에 대해서 거의 백과사전적인 그리고 포경 산업에 대해서 백과사전적인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과 아울러서 소설이죠. 예. 근데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영문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미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좀 취급을 받은 측면이 있고 그리고 허만 멜빌이 이 책을 내면서 정말 야심적으로 냈다가 폭망을 했거든요. 안 팔렸어요? 예. 반응이 없었어. 예.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재발견된 좀 그런 측면이 있는 소설인데 이게 저는 안 읽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고래 이야기라는 것까지밖에 모릅니다. 네네네. 근데 어디 가서 아는 척할 수 있게 네. 이 무슨 얘기 간단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그 모비딕이라는 고래를 잡으러 가는 얘기죠. 간단하네요. 예. 모비딕이 고래의 이름의 애칭이에요? 모비딕이 그 악명 높은 고래를 부르던 모비딕이라는 고래의 이름을 모비딕이라고 붙인 고유명사? 거고. 네, 그렇죠. 그 친구의 이름.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모비딕, 컴마하고 더 웨일이거든요. 모비딕이라고 불리던 고래. 그렇죠. 굳이 번역하자면.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로 이 책을 번역할 때는 과거에는 모비딕이라고 번역이 안 되고 보통 백경이라고 번역이 됐어요. 그 경자가 이제 고래 경자고 네, 네. 흰 고래죠. 흰 고래. 사실은 이제 네. 모비딕이 흰 고래인데 예. 그래서 그 백경이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영어 제목에는 하얗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더 네. 웨일이지. 그리고 이제 실제로는 모비딕이 이름 이제 그 당시에 실존하던 모비딕의 그 모델이 됐던 고래가 있었고 그리고 그 고래를 잡으러 갔다가 굉장히 큰 그 사고가 나서 거의 탄 사람들이 거의 죽었던 네. 유명한 사고가 있었던 그래서 원래 그 고래 이름은 모샤딕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그 소설로 만들면서 이제 모비딕이라고 제목을 바꿨다고 실제 돼 있고요. 사건을 기반으로 한 기반으로 해서. 소설이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문학의 거의 뭐 가장 뭐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이야기되는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을 때 보통 어떻게 읽으시냐 하면 거대한 자연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렇죠. 어떤 인간의 인생에 그렇죠. 빗대어서 해석을 그런 하는. 어떤 실존적인 뭐 그 잭 런던의 무슨 뭐 야생의 그 뭐 늑대들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이런 맥락에서 이런 자연과 투쟁하는 인간 속에서의 실존적인 모습 이런 걸 보여주는 큰 전통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전통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같이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책을 보면 그건 별로 눈에 잘 안 들어오고 그렇게 썼으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여기 보면은 고래를 잡는 게 얼마나 돈이 되는 사업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여기서도 그럼 돈 벌기 위해서 고래를. 그래가지고
그 사실은 그 포경 산업이라는 것이 19세기 중엽까지만 해도 미국의 가장 큰 벤처 산업이죠. 모험 산업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이윤도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이었는데 고래를 잡으러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관련되는 수많은 문제가 지금의 벤처 기업들이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일 때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그리고 그 수익은 도대체 어떻게 나눌 것이냐 다음에 기업 경영을 어떤 식으로 컨트롤할 것이냐 예. 이런 문제가 사실은 이 책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와, 경제학 도서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내용이고 네. 근데 고래가 그때 꽤 중요했나 봐요. 예를 들면 골드러시라서 금을 캐러 가는 거라면 네네. 그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지 하겠는데 네네. 고래 그걸 뭐 잡아다가 뭐 하는데 쓴다고 그게 하이 리턴인가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문제부터 이제 좀 시작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도대체 왜 고래를 잡았을까? 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 고래가 인간을 잡으니까. 사실은 이제 고래라고 하는 존재가 고래는 굉장히 큰 동물이고 네. 깊은 물속에 살고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알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동물이잖아요. 좀 약간 신비로운 이미지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에 보면은 고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헌들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시인 때부터 고래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그 고래에 그거 대해서 있잖아요. 뭔가 암각화. 그렇죠. 우리나라에 암각화 고래 그림 있잖아요. 사실 그게 고래인지 좀 작은 물고기 크게 그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네. 사실은 동해 쪽에 고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고래로 해석하는 게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고래가 이제 많이 등장을 하죠. 제일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성경에는 이게 뭐 원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옛날에 무슨 병에 걸렸다라고 그럴 때 그 당시에 부르는 이름하고 요새 부르는 이름이 되게 다르잖아요. 다르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냥 큰 물고기라고 불렀는데 그 성경에는 큰 물고기다라고 써놨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고래 아닐까? 그래서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도 어떤 분들은 그걸 그냥 고래라고 번역을 했는데 요즘에 뭐 정확한 번역을 할 땐 그건 고래라고 쓰면 안 되고 큰 물고기라고 써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그 모비딕의 제일 처음에 보면 이 책이 도대체 소설인가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 제일 첫 번째가 책 처음에 한 20페이지 정도를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성경부터 해서 온갖 곳에 나온 고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부분을 발췌해서 이렇게 쫙 써놨어요. 고래는 예로부터 거저 먹었는데요. 이랬지. 초반에. 그냥 20페이지를 예, 그래가지고 근데 진짜. 이게 요즘 영화를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돼 급진적인 그 촬영 기법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막 화면이 막 착착착착 나오면서 네네, 그런 네. 느낌을 이 당시에 어떤 소설도 그런 기법을 쓴 것 같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그 허만 멜빌은 창세기부터 이미 창세기에 고래라는 이름이 나온다라고 돼 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이제 한번 실제로 찾아보면 요즘 번역본에는 고래라는 단어는 안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뭘 만드셨다, 뭘 만들고 할 거기에 때. 보면은 이제 어떤 번역에는 고래를 만드셨다라고 돼 있고 그냥 큰 물고기를 만드셨다라고 돼 있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닌가. 네. 근데 이제 고래가 성경에 나오는 제일 대표적인 사례는 요나기라고 하는 구약에 이제 거기에 나오죠. 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폭풍이 오니까 선원들이 막 나 죽겠다 그랬더니 나를 바다에 버려라 라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넣었더니 고래가 삼켰는데 사흘간 고래 뱃속에 있다가 나왔다. 이제 이게 이제 제일 대표적인 그 고래가 나오는 사례고요. 네. 그리고는 물론 이제 거기도 이제 큰 물고기냐 고래냐는 건 또 좀 다른 문제고. 그리고 이제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보면은 그 리바이아산이라고 하는 게 고래라고 번역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건 그냥 큰 용 같은 동물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큰 리바이아산이 바닷속에 사는 큰 괴물을 부르는 건데 그럼 그게 실제로 뭐냐라고 그랬을 때 고래라고도 부르는 해석하기도 하는. 근데 그게 문어인지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건 알 수는 없고. 그리고 이제 그 리바이아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이후에 뭐 토마스 홉스가 이제 책을 쓰면서 예. 국가를 상징하는 뭐 개념으로도 쓰고 뭐 이제 이렇게 발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예.
아무튼 뭐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은 고래라고 하는 존재를 예전부터 사람들은 알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엔가는 그 고래를 잡아서 뭔가 이용하려고 했다. 근데 처음에는 원시인들은 고래를 잡으러 갈 만한 무슨 배를 만들기도 어렵고 그쵸. 뭐 고래라는 걸 잡아서 뭐 했을지도 잘 몰랐으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요즘도 그렇습니다만 고래들이 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떠내려와서 이제 해변에서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연사한 예. 고래들. 예. 그러면 이제 그 고래를 이제 해체해서 먹은 거죠 처음에는. 예. 근데 고래가 떠내려오면 해체해서 먹어야지 그거. 네네. 네. 근데 이게 고래라고 하는 게 저 모비딕에도 나오는 얘긴데 19세기 정도에 와서 한 17세기부터 19세기 정도에 와서 고래를 잡는 큰 목적은 사실은 고래 고기가 아니고 고래 기름이거든요. 맞아요. 예. 기름. 기름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옛날 사람들은 고래를 일단 잡아서 공짜로 고기가 생겼네. 그러고 이제 그거를 이제 고기를 먹은 건데 여기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제 고래를 예를 들어서 한 마리를 잡으면 예. 기름을 뽑아내는 게 이제 제일 큰 일인데 그 과정에서 고래 고기를 잘라서 스테이크를 구워 먹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기도 있으니까. 예. 고래 기름이 왜 필요했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건데 일단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고래 고기를 먹는 목적보다는 포경 산업이라는 게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는 기름 때문이다. 우선 그거고요. 그 옛날에 호롱불에 그렇죠. 고래 기름 넣었어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그 등 네. 끓이는 그 네. 그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고래 네. 기름 넣었다. 네. 그러니까 등유 이런 게 발명되기 석유가 없을 전까지는 때. 그렇죠. 네. 그럼 석유가 없을 때 이 고래가 그럼 석유 역할을 한 거네요, 고래 기름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거였구나 그럼.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그 기름을 뭐에다 쓰는 기름이냐가 이제 그 다음 문제인데 사실 고래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수염고래, 대왕고래, 향고래. 사실 모비딕은 향유고래 내지는 향고래라고 부르는 향유고래. 종류의 고래거든요. 성질머리는 향유고래라고 바로. 하는 이름이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해서 향유고래인데 네. 이 영어 이름이 사실은 약간 좀 뭐 민망하다고 그래야 될까? 약간 좀 그래요. 영어 뭔데요? 이름이 스펌 웨일입니다. 정자고래라는 뜻이네요. 정액이죠. 정액고래. 예.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가 이거를 기름을 짜낼 때란 뜻인지 아니면 살아 있을 때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액체를 이렇게 뿜어내는데 그게 마치 정액 같은. 스펌 같이 보인다라고 그래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라고 그러고요. 예. 그래서 이 향유고래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고래를 잡다가 이제 17세기, 18세기가 되면서 이 향유고래는 체격이 크거든요. 수컷의 경우에는 한 20m 정도 크기가 네. 된다고 그래요. 예. 우리가 아는 이제 진짜 고래죠. 아무튼 이 향유고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고, 20m?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종류의 고래들의 경우에 아무튼 처음에는 원시인들도 이렇게 물고기를 잡을 때 연안에서만 잡다가 뭐 연안에서 잡기 어려워지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고래가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깊은 바다로 가면서 이제 이 고래를 잡기 시작하면서 한 거라서 이제 이걸 잡으면 고래마다도 그렇고 이 고래 내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나옵니다. 고래 하나에서도 기름의 그렇죠. 종류가 다양해요. 몸의 어느 부위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기름의 종류가 다르고 그래서 어떤 부위에서 나오는 기름은 그게 향수로 쓰는 거예요. 그 기름 자체가 좋은 예. 향이 나나 봐요.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좀 제일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당황스러운 거 중에 하나가 얘네를 잡으면은 용연향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장 속에 있는 무슨 결석 같은 거라고 그럽니다. 고래. 네, 고래 뱃속에 있는 결석인데 이거를 다른 고래들은 모르겠고 그래서 향고래를 잡으면 장을 갈라서 이제 그 결석을 찾아내는데 그 냄새가 처음에 꺼내던 당시에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게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걸 가공하면은 가장 최고급의 향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비싼 향수의 재료로 쓰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석유가 발견되기 전에 석유화학 산업이네요. 우리 그런 지금 거죠. 향수가 그러네요. 지금도 석유화학 산업에서 나오는 그렇죠, 뭔가의 그렇죠. 물질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포경 산업의 성쇠라는 것도 석유의 성쇠와 이제 이렇게
바뀌죠. 그래서 그쵸. 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19세기 중후반부터 네. 석유를 이제 본격적으로 캐고 석유 산업, 정유 산업이라는 게 등장하면서 포경 산업이 이제 하얀 길로 접어들게 되는 거고. 정유로 원유를 정제하면 고래에서 나오는 거 웬만하면 나오니까. 그렇죠. 대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야, 석유를 발명한 혹은 발견한 분이 여러 고래 살렸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다양한 종류의 기름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용도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조명이죠. 등불. 불을 켜는 거. 전구도 발명되기 전이었으니까. 훨씬 전이고 예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로드하우스 교수가 원시 시대로부터 21세기까지 지난 5,000년간 일룩스의 빛을 생산하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가를 한번 계산을 해서 이렇게 보여준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교수님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근데 이제 그걸 계산을 해서 보면 정말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쓰지만 이 조명 일룩스를 만들기 위해서 들여야 되는 비용이라는 거는 정말 과거에는 어마어마하게 비쌌고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밤에 초를 켜서 책을 읽을 만큼의 빛을 낸다고 치자. 왜 요즘은 그냥 저 분위기 키운다고 촛불을 켜긴 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촛불 하나만 켜놓고 이렇게 보면 정말 잘 안 보이죠. 어두워. 초를 여러 개 켜야 되는데 그 초에 들어가는 초를 만들려면 기름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 이 고래 기름이고 뭐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면 조명 비싼 거였구나. 어마어마하게 비쌌고 그래서 이제 예전 사람들은 잠을 일찍 잔 거죠. 해 뜨면 일어나고. 그렇죠. 뭔가를 밝힌다는 건 비싼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밤중에 그 긴 밤에 뭘 할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게 늘 뭐 아무리 반딧불 잡아서 킨다고 해서 뭐 빛이 얼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촛불이나 반딧불로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기가 등장하고 석유가 등장하면서 인간의 삶의 패턴이 엄청나게 바뀌게 되는 그런 해지고 난 다음부터도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역시 또 한번 매듭을 짓고 지나가자고 한다면 석유 이전에는 이 고래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기름의 공급처였다. 많이 나오나요? 고래가? 고래가 지금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크면 한 20m라고 하는데 20m가 버스가 한 12m 이쯤 된대요. 그러니까 버스 2대 정도니까 되게 큰 녀석인 거죠. 그렇죠. 우리 아들 책에서 봤는데요. 우리한테 심장 크기가 자동차 한 대 정도? 고래의 심장이 승용차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덩치가 움직이려면 사실은 심장이 그 정도는 돼야 될 수도 있죠. 혓바닥이 코끼리 무게랑 비슷하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엄청난 땅에서 캐내거나 나무 열매에서는 나오지 않는 엄청난 다양한 물질들이 고래 한 마리 속에는 정말 유전 하나 발견한 느낌이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래가 보면은 왜 막 추운 물에도 가서 살고 뭐 여러 군데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름이 그런 고래 몸속에 왜 그렇게 많을까? 그건 추운 물 속에 살도록 진화가 됐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라고 하는 게 잘 아시다시피 포유류지 않습니까? 이게 아직도 그거는 잘 밝혀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물 속에 살다가 땅으로 나오려고 했던 건지 원래는 땅에 사는 것들이 물속으로 들어간 건지 왜 고래 뼈를 보면 지느러미 큰 지느러미 이렇게 보면 꼭 사람 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요. 고래들 정말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만 가더라도 거기에 있거든요. 물론 이제 울산에 가면은 그 고래 박물관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 고래가 어쨌든 포유류고 얘네들이 이제 물속에서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 몸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름을 이제 축적을 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는 중요한 기름의 소스가 되는데 이게 저도 찾아보니까 향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우리가 이제 오크통 이제 그 왜 큰 통 있잖아요. 그런 통으로 물론 크기에 따라서 다르고 뭐 조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한 20통에서 40통 정도의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와, 한 마리에. 예, 한 마리에. 근데 이제 이거를 바다에 나가서
한번 잡으면 네. 그 배가 한번 뜨는데 이제 비용이 드니까 네. 대략 한 4-50마리 정도는 잡아야 이제 큰 이제 좀 그래야 배를 띄운 만큼의 이제 수익이 된다는 거고. 그럼 배에 그 4-50마리를 담아서 올 수 있는 배예요? 그러니까 그 바다에서 그걸 다 해체를 하죠. 아, 잡아서 다 해서 네. 기름을 다 빼고, 예. 나머지 찌꺼기는 버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고래 고기는 다 버리는 그건 상어 먹이로 다 주는 거고. 와, 그랬구나. 예, 그리고 이제 기름을 빼려면은 살을 잘라가지고 또 거기서 이제 막 쪄가지고 이제 기름을 빼고 뭐 이제 이런 해체 작업을 다 진짜 하고. 전문가가 배에 타고 있어야 되겠네요. 이 고래는 이쪽 가르면 어디 용현향이라고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여기 나오고 네네. 이쪽에 가면 무슨 기름이 나오고. 그렇죠. 야, 이거 뒤집어서 저기 있다. 그렇지. 야, 그 되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석유화학 박사님 같은 그런 그렇죠. 분인데. 예. 그리고 이 모비딕에 보면 그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데 그 어느 배가 네. 여기 큰 망망대에서 가끔씩 이렇게 그런 포경선이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배에서 고래를 다 자기들이 해체하고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얘기해서 그거 버릴 거면 우리 줘라 그래가지고 받아냈더니 그 안에 용연양이 있더라 뭐 이런 얘기. 그렇게. 그러니까 그 지식도 사실은 남아 있는데 깜빡하고. 네.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래를 이렇게 해체하는 것도 왜 소도 네. 이 맞아요. 소를 잡을 때도 정형이라고 보통 표현을 네. 하잖아요. 소를 이렇게 해체하는 작업을 해서. 근데 이제 이 고래도 이제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고래를 할 때 제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목을 이렇게 분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래 모습을 이렇게 생각해보면 고래가 목이 어디 있어? 그렇지. 근데 이제 그러네. 그 기본적으로는 왜 턱뼈 있는 데까지를 목이라고 치면 네. 고래 몸이 20m쯤 되면 고래는 머리가 3분의 1이 머리라는 겁니다. 아까 심장도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자르면 거기까지가 머리예요? 네. 그래서 이 향고래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는 기름을 빼는 거랑 또 머리에 있는 기름을 빼는 건 또 다른 문제라서 방식이 달라요? 머리에 있는 기름을 경뇌유라고 부르나 봐요. 경이 이제 그래서. 고래 경자에다가 뇌 그런데 그래서 경뇌유는 또 이제 고급의 뭐가 또 있고 이 경뇌유라는 거는 또 뭐 설명 같은 걸 보면은 머리에 그럼 기름을 왜 넣고 다닐까? 근데 기름을 넣고 다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생리학적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고래들이 머리를 서로 부딪히면서 싸울 때 뭔가 완충 완충작용을 하기 하고. 위해서. 넓은 바다를 다니면서 그 칼로리를 흡수하고 소비하고 하는 과정에서는 뭔가 먹을 수 있을 때 최대한 잡아먹어서 뭔가로 저장을 해야 되는데 네. 사람도 결국 지방으로 저장하잖아요. 네네. 막 고래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있겠죠. 포유니까. 네네. 그러니까 지방으로 저장하는 부분, 그다음에 체온을 유지하는 부분. 고래는 또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고래는 왜 우리는 보통 상어 그러면 뭔가 좀 이렇게 공격적이고 막 네. 이런 이미지가 있지만 고래는 조그만 거 먹고 살잖아요. 보면은 크릴 새우 이런 거. 크릴새우 이런 거 예. 왕 이렇게 먹죠. 그런 걸 도대체 얼마나 먹길래 저 몸이 유지되는 것도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신기한 부분이 사기야. 있고요. 버스 한 대 정도 먹지 않겠어요? 버스 한 대 새우를 먹는다면 와 그것도 엄청나네 진짜. 이게 고래가 그 전 세계를 돈다고 했을 때 그런 크릴새우의 움직임 따라서 가는 거 아닐까요? 아 새우 따라서.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 고래 싸움은 새우 등 터진다고 하는 이유가 항상 고래 주변에는 늘 새우가 있군요. 아니, 고래가 싸우면 머리 떨어지지 왜 그 사이에 끼다가 항상 등이 터지는지. 새우 등이 터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작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갔는데 그래서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조금 일단 뭐 지금 계속 뭐 이 얘기도 했다 저 얘기도 했다 네,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 뭐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고래가 진짜 비싼 거였군요. 네네. 하나 잡으면 신받다 할 만큼.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고래를 어떻게 잡았을까? 고래 포경 산업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의 과정에서 내용인데. 어떻게 잡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19세기 초에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고래잡이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그 주도국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이었고 미국의 그 고래들을 잡는
선원들 그리고 배들이 이제 주로 미국 동부의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배들이 항구에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항구들 중에서도 뭐 뉴욕에도 있고 뭐 여기저기 배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제일 본부가 되던 곳이 뉴베드포드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 매사추세츠주에 있는 도시인데. 도시요? 네. 뉴베드포드? 네. 뉴베드포드. 근데 뉴베드포드 바로 조금 내려가면 그 난터켓이라는 또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은 그 난터켓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이 주인공인 이제 이슈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역시 고래잡이는 난터켓이지. 그러면서 난터켓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 배가 출발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래가 가장 이 향고래가 가장 많이 살던 곳이 어디냐 하면은 그 태평양 쪽이거든요. 네. 태평양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 바깥으로 가는 태평양인데 그 지도를 좀 보여드리면서 좀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면 네. 네. 이게 이렇게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이제 미국 대륙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뉴잉글랜드 지역이라는 건 이쪽이에요. 아, 네네, 그렇죠. 오히려 그러니까- 설명한 지역은 대서양 쪽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 태평양은 지금 여기가 이제 태평양이에요. 예, 그 저희도- 미국의 우리나라가 이제 여기쯤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평지가 된 지도니까 이제 이쪽이 여기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뉴잉글랜드인데 네. 대서양 쪽. 네. 예. 만약에 미국이 지금 같은 모양이고 미국에서 로스앤젤레스처럼 미국의 서부에서 이 포경 산업이 컸으면 네. 사실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냥 바로 자기 앞바다로 바로 자기 앞바다로 태평양이니까. 나가면 되니까. 되는데 예, 여기 뉴잉글랜드 지역에서부터 태평양까지를 가려면 이 지도가 와, 보여주는 것처럼 거꾸로 돌아야 되는구나. 예, 일단 동쪽으로 쭉 가가지고 해로를 타고 가야 되니까 세상에. 쭉 가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가지고 남미를 갔다가 거기서 아이고야. 아프리카를 거쳐서 희망봉을 돌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구를 거의 한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미국이 태평양 가는데 저렇게 어려웠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자기네 앞바다인데. 그렇죠. 그래서 카기야 강릉에서 서해바다 가려면 좀 돌아야지. 야, 그래도 그렇지 저건. 뭐 좀 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북한은 왜 야, 저 해군이 2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네. 서해 해군과 동해 그렇죠. 해군은 만나기가 운하가 어렵군요. 없는 한은 뭐 이쪽 배로 옮겨올 수가 없는 거나 똑같은 거고. 근데 저거를 저 당시만 해도 아직은 돛담배로 그 범선이죠, 범선. 네. 범선을 타고 이제 저기를 가야 되니까 아, 험난하다, 험난해. 예, 가는 과정에서도 좀 잡았는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태평양에 물고기를 잡는 데까지 가는데 거의 1년이 걸려요. 와, 아무것도 성과가 없이 그냥 일단 가기만 가야죠. 예, 일단 가야 되고 가는데 1년이 걸리니까 오는데도 1년이 걸린다고 치면 실제로 배를 한번 띄우면 이 배가 뜬 시점부터 해서 돌아올 때까지가 3, 4년이 걸리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저 배를 띄우려면 가서 우선은 배가 커야 되겠죠. 그쵸. 그 기름을 이제 저만큼 1년을 배 한 척에 한 30명 정도는 타야 고래를 잡아서 해체하는 것도 사람들이 할 거고 뭐 그러고. 배를 움직이는데 그냥 고래를 일단 또 연료도 잡아야 충분히 되니까 넣어야 되고. 작살 들고 잡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네. 진짜 30명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죽어도 끌어올리면 버스 2대목처럼 생긴 녀석을 배 위에다 끌어올린다는 건 배 위에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물에 놔두고 해체를 해서 이제 잘라서 올리는 거죠. 아. 그 보트 타고 그럼 내려가. 작은 배를 또 내려보내야겠네요. 그런 것도 있고 배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위에 진짜 내려가서만 어려운구나. 자르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이제 끌어올릴 힘이 끌어올릴 없지.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해체하는 도중에 이제 막 피도 흐르고 막 이러니까 상어들이 이제 몰려오기 시작하고 아우. 야, 그것도 일 장난 아니겠네요. 그렇죠. 예. 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배가 굉장히 큰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몇십 마리를 잡아서 기름을 담은 통을 또 이제 실어와야 되니까 배는 네. 무지무지 커야 커야 되죠. 되고 예. 그 배가 갈 때 가면서 이제 거기에다가 식량이랑 물이랑 이런 걸 다 싣는 그것도 거예요. 있어야 되네. 그렇지. 지구를 한 바퀴 1년 동안 돌면서 가야 돌아가야 되니까. 되니까. 고래고기만 먹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고래고기도 1년 후에나 먹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배가 갈 때 우선 첫째 이 배가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모든 배가 그런 건 아닌데 이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보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한 번도 항구에 서질 않아요.
배가요? 예.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니 좀 쉬었다가 이제 왜요? 우선은 그거를 거기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모든 식량을 다 싣고 예. 이 소설에 이제 그런 묘사가 나오는데 그 난터켓에서 떠날 때 기름 넣을 그 통이 몇천 개, 한 2천 개쯤 있으면 거기다 다 물을 채우는 거예요. 마실 물을. 아 선원들이 마실 물을.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 중간에 뭐 비도 맞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절대 그 안 서도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일단 고래 만날 때까지 1년은 그냥 배 안에서 보낼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싣고 가는 많은 식량이 있고 물도 있고 막 이런데 네. 그게 그렇게 뭐 맛있는 음식이겠어요. 그렇겠죠. 와 진짜 완전히 병역의 의무구나. 갔다 갔다 하는데 3년이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싣고 그 배가 가는데 이게 중간에 쓰는 것도 다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또 뭘 사야 되고 뭐 근데 그거 자기들이 원하는 보급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잘못해서 돌아오는 길에 그 기름이라는 게 굉장히 비싼 건데 잘못해서 배를 항구에 세웠다가 도난 당할 거. 너 잠깐 내려와봐라. 뭐 그럴 위험 뭐 이런 걸 생각하면 항구에 안 쓰고 간다는 것도 사실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근데 난 돌아올 때는 그럼 선원들은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고래 기름을 마시고 가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지금. 돌아오는데도 1년인데. 네. 그러니까 그 통을 뭐 다 비우지는 않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겠죠. 돌아올 땐 캘리포니아에 내려주나? 아 걸어서 동부까지 가라.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LA에 내려주고 너희들은 이제 걸어서 워싱턴이나 이런 데 가라. 근데 이제 저걸 보면서 한 가지 이렇게 제가 그때 문득 들었던 생각이 우리나라 영화 중에 얼마 그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해적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손예진 씨랑 김남길 배우가 나왔던 소설이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 보면은 그런 거 나오잖아요. 저 배경이 조선 시대인데 조선이 건국을 했는데 명나라에 가서 우리가 건국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이야기 외교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국세가 그 바다에 빠졌는데 그걸 고래가 삼켰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 고래를 잡으려고 이제 산적이 바다로 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죠. 네네네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역사를 연구합니다만 이 역사물을 잘 안 봐요. 왜냐하면 역사물을 보면 자 이렇게 몰입이 잘 안 되는데 그 영화를 자꾸 분석하게 고증이 잘 안 돼서 뭐 화까지는 아닌데 좀 자꾸 분석을 하다 보면 허리띠는 고려 시대부터 뛰기 시작했는데 무슨 신라 장군의 허리띠냐? 뭐 이런 그런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게 제일 처음이 그거잖아요. 고래가 국세를 삼킨다. 아니 무슨 그런 큰 고래가 그 저 모비링만한 고래가 무슨 서해에 무슨 고래가 있어?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삼켰으면 하나 더 파면 되지. 고래를 잡으러 갈 일이야 그게. 그게 뭐라고? 아무튼 이 고래가 그런 향고래 같은 것들이 많이 사는 곳이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저기가 굉장히 깊은 바다고 당시에 이제 17세기 18세기의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바다에 향고래가 한 100만 마리쯤 살았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지금은 그 물론 다 추산인데 추산하면 한 이게 30만 마리 정도로 이제 개체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저 배를 저렇게 막 타고 가서 그 고래들을 잡으려는 이제 이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는 건데 그 과정이라는 게 지금 들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3년 동안 고래를 잡으러 가는 이 사업을 하려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의 동원과 투자를 받아야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을 어떻게 하고 실제로 그거를 벤처를 기업을 뭐 투자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또 해야 되니까 그거를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고 감시는 뭐 어떻게 하고 사람은 어떻게 뽑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얽혀 있는 거고 그 얘기가 또 들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책의 90%는 그런 얘기죠. 그러면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들어야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난 1부에서 그 얘기 듣는 줄 알았어. 지금 몰입도 확 올라갔어요. 지금 딱 텐션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또 이럴 때 저희도 좀 장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잠시 후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